이제 아이들이 무언가를 잘 해내었을 때 우리는 아이들을 땡땡합니다. 땡땡이 뭘까요? 네, 저희는 주로 칭찬을 합니다. 격려라는 말 자체는 사실 많이 들어봤어요. 익숙하지만 저는 사실 이제 아들러 심리학을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그 전까지 제 삶을 돌이켜보면 놀랍게도 격려라는 용어를 일상에서 사용하거나 떠올려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마 우리 사회가 격려보다는 칭찬에 익숙한 사회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칭찬과 격려의 개념에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굳이 칭찬 대신 격려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일단 칭찬과 격려를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네이버에 칭찬과 격려를 검색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칭찬은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을 높이 평가함 또는 그런 말이고요. 격려는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북돋워줌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씩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건데요. 자, 첫 번째는 행위의 목적이 평가인가 아니면 북돋워주는 것인가 입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이제 찾아본 의미를 살펴보면 뭔가 칭찬과 격려의 영역이 구분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둘이 겹치는 영역이 큽니다. 때로는 칭찬을 받고 용기나 의욕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북돋워주기 위해 높게 평가할 상대의 무언가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 때 칭찬과 격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행위를 구성하는 본질, 행위의 목적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칭찬의 목적은 평가입니다. 평가의 중심은 평가자입니다. 평가자의 기준에 평가 대상자의 평가 요소가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칭찬이라는 행위의 본질입니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칭찬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칭찬은 매우 수동적인 행위입니다. 반면 격려의 목적은 격려 대상자를 북돋워주는 것입니다.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격려 대상자가 의욕과 용기를 갖게 하는 것이 행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격려의 중심은 격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격려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살펴보면 격려를 위해 칭찬이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의 칭찬은 격려의 수단으로서의 칭찬은 매우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격려 수단으로서의 칭찬은 격려 대상자와 동떨어진 평가자의 기준이 아니라 용기를 주려는 격려의 목적에 비추어 격려 대상자를 칭찬해야 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칭찬의 기준을 재설정하기 때문입니다. 예시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전 학교에서 근무할 때 학년에서 가장 힘들다는 학생의 담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같은 기준으로 그 학생은 결코 칭찬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하지 말라는 행동은 선생님 안 보는 곳에서 다 하고 친구들이 다 봤는데도 거짓말하고 수업 시간에는 교과서 펴는 꼴을 못 보고 모든 활동이나 쉬는 시간 놀이에 자기 기분이 나쁘면 다 게임판을 칩니다. 그런 학생에게 어떻게 칭찬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학부모님과 상담을 해서 같이 합의라는 말이 좀 웃길 수 있는데 합의를 보고 그 친구에게 딱 하나만을 요구했습니다. 선생님이 너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안 시킬게. 대신에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네가 엎드려 있으면 선생님이 허리 디스크로 되게 고생을 많이 했거든. 네가 나중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교과서도 안 펴도 되니까 허리만 펴고 바르게 앉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바르게 앉았을까요? 바르게 앉았을 때도 있고 바르게 앉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런데 그 친구가 바르게 앉아있을 때 저는 선생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고 엎드려 있을 때는
선생님과의 약속을 지키느라 힘들었구나. 10분 정도 쉬고 다시 자세를 바로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친구가 잘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저는 그 친구가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고 믿게 되길 바랐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지적받아왔던 자신의 생활 태도에 대한 지지와 기다림을 받았고 1학기가 끝나갈 때쯤에는 제가 한 번도 교과서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교과서를 준비하고 선생님 저 이거 같이 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격려라는 하나의 요소가 그 학생을 바꾼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다른 여러 가지 교육적 지도가 함께 종합적으로 만들어낸 결과였죠. 하지만 격려라는 그 하나가 없었다면 그 학생은 절대 바뀌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결과에 주목하는가, 과정에 주목하는가입니다. 칭찬은 결과에 주목합니다. 칭찬의 개념에서 말하는 좋은 점, 착한 일, 훌륭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만약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시험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 이것은 칭찬의 대상일까요? 문장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학 시험에서 100점을 맞은 아이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시험에서 40점을 맞은 아이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어떤 문장이 어색하신가요? 두 번째 문장이 어색하죠. 왜 어색하냐면요. 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40점은 칭찬할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칭찬할 거리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칭찬에서 중요한 것은 평가자의 입장에서 만족스러운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평가에 있어서 평가 대상자가 그 시점에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왜 고려되어야 하겠습니까? 평가 대상자가 평가 기준에 미달한다면 그것은 평가 대상자가 가진 문제일 뿐입니다. 그게 칭찬이 주목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좀 어색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격려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으시면 수학 10점에서 100점을 맞은 아이를 격려해 주었다. 오히려 이번엔 1번 문장이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수학 시험에서 40점을 맞은 아이를 격려해 주었다. 이번에 두 번째 문장이 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시나요? 네.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도 두 번째 문장이 훨씬 자연스럽게 느껴지실 겁니다. 칭찬과 달리 격려는 왜 자연스럽게 느껴질까요? 칭찬을 하는 것과 격려를 하는 것이 무엇이 다르기에?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나는 그 격려를 할 때 어떻게 격려를 해줄까? 뭐라고 말을 하면서 이 40점을 맞은 아이에게 격려를 해줄까? 그냥 예시로 만들어 봤거든요. 괜찮아, 열심히 했잖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런 말 하셨을 것 같나요? 아니신 분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이 말 안에 격려가 왜 과정에 주목하는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과 결과를 구분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나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격려를 한다는 것은 과정에 대한 주목을 넘어서서 현 시점의 결과 역시 장기적인 과정의 일부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결과와 달리 과정의 색깔은 모호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그 과정을 바라보는가, 우리가 그 과정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그 과정의 색깔은 변화무쌍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격려의 목적은 행위 대상자를 북돋워 주는 것입니다. 고정된 결과에 매여서 정작 대상을 북돋워 준다는 행위의 본질을 놓쳐버린다면 그 격려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격려를 위해서는 우리가 기준을 달리하여 완전히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는 능동적으로 격려를 위한 단서를 찾아 나가야 합니다. 결과가 긍정적이지 못했더라도 과정을 해석하며 성장의 단초를, 미래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격려는 시험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열심히 공부한 사람에게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시험 공부를 한 사람에게도, 시험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보다 오늘 퇴보한 사람에게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내일은 더 나아갈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를 지향하는 칭찬으로는 절대 심어줄 수 없는 용기를 과정을 지향하는 격려로는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위해 칭찬이 아닌 격려를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면서 좀 그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너무 격려를 강조하는 거 아닌가. 우리 애가 못했는데 좀 이걸 그래도 얘기를 해야 바꾸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제가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쭉 갈게요. 세 번째는 행위자와 행위 대상자의 관계가 어떠한가. 칭찬을 하는 사람과 칭찬을 받는 사람, 격려를 하는 사람과 격려를 받는 사람의 관계는 어떠한가입니다. 칭찬이라는 행위에서는 평가자와 평가 대상자의 지위, 고하가 구분됩니다. 칭찬이라는 행위가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평가자가, 나는 이미 그 평가 기준에 부합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진단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호관계는 평가 대상자가 평가자에게 종속되거나 평가 대상자가 평가자의 지위를 부정하며 교류의 단절 또는 관계의 악화로 귀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춘기죠. 물론 평가 영역과 그 밖의 영역을 구분하여 평가 대상자가 자신의 주체성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대상자로 여겨지는 이 어린 학생들이 그 정도로 완성된 인격, 완성된 주체성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은 아이의 몫이 아니라 어른들의 몫입니다. 칭찬과 다르게 격려는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관계가 동등합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칭찬했다. 어떠신가요? 자녀가 부모님을 칭찬했다. 기분 좋으신가요? 뭔가 좀 어색하고 뭔가 이 자식이 나를 만만하게 보나? 교사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생이 교사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학생이 선생님을 격려했다라는 문장은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욕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에는 자격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격려는 대상의 주체성이 훨씬 강조됩니다. 평가와 달리 권위라는 외재적인 요소에 대한 의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행위의 자발성을 담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격려를 받은 사람은 격려의 대상이 되는 긍정적인 행위의 주체로서 자신의 긍정적인 행동을 자신의 자아로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협박해서 내가 그걸 했어요. 난 그거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럼 그게 나라고 생각하기 쉬울까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선택해서 그 행동을 했습니다. 그럼 그 행동은 누가 한 걸까요? 내가 한 겁니다. 내가 선택해서.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자신의 자아로 훨씬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동등한 지위는 격려 대상자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격려의 본질과 더불어서 교육자가 의도하는 교육 방향으로 따라가는 것에 대한 피교육자의 반발심을 줄여줄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칭찬보다는 격려를 통해 교육할 때 훨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칭찬의 결과지향적이며 행위자와 행위 대상자의 관계가 수직적이고 행위 대상자를 평가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규정하였고, 격려를 과정지향적이며 행위자가 행위 대상자의 관계가 수평적이며 행위 대상자가 용기와 의욕을 갖도록 북돋워주는 것을 본질로 규정하였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의적으로 칭찬과 격려 모두 그 의미가 훨씬 넓고 겹치는 영역이 큼에도 불구하고 저는 두 가지 개념을 주관적으로 매우 협소하게 규정하여 구분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칭찬과 격려를 구분하는 것보다는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방향성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무엇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격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본질에 더 가까운 다른 선택지가 있다면 저는 격려하지 않을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어디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격려에 칭찬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칭찬이 되는 것이고 칭찬에 격려라는 이름을 붙이면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칭찬을 하든 격려를 하든 그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아이들에게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파트